MBN 정합뉴스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서울의 한 청년 주택을 찾아 공공주택 일부를 청년에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히며 2030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집은 공공재고 땅은 국민 모두의 것이라고 말한 이 후보는 투기 세력이 부동산 문제의 주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로서의 첫날에 이준석 대표를 만났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윤 후보에게 대선 전략이 담긴 비단 주머니를 20개쯤 준비했다고 밝혔고 윤 후보는 자신감이 생겼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부당한 사퇴 압박이 있었다며 녹취록을 공개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측근인 정진상 부실장이 항의성 문자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부실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압수수색 직전 통화하는 등 대장동 수사와 연관된 정황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부산 구포역 인근 골목길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4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시민들이 지켜보는데도 잔인한 범행이 계속됐는데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시작 후 첫 주말 음악회와 스포츠 경기, 도심 집회에 수천 명이 몰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위중증 환자가 2달 만에 400명을 넘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정부는 수도권 지역 병원에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10월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10년 만에 최고치로 뛰어올랐습니다. 국제 가격은 시차를 두고 우리 물가에 영향을 미쳐 올 연말 생활 물가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결정이 됐고요. 네,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선의의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네, 여야 대선 후보들의 경쟁이 시작됐는데 먼저 이재명 후보부터 볼까요? 네, 상대방이 윤석열 후보로 결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오늘 일정은요, 다분히 윤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바로 윤 후보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2030 청년층을 집중 공략했는데 공공주택을 공급할 때 일부는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네, 이현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늘색 니트에 면바지를 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서울의 한 청년주택을 찾았습니다. 입주 청년들과 옥상 테라스에서 식사를 하며 가벼운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기를 잘 사시는데. 그래요? 이 후보는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살 집에 대한 두려움이 큰 청년층에게 공공주택 배정을 약속하며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지금 다시 내부 검토하고 있고 청년들에게 우선적으로 일부 포션을 배정하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집값 상승의 이유를 공급 부족이 아닌 투기 세력 때문으로 정의했습니다. 주거용이 아닌 투기용 주택 보유를 너무 당연시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집을 계속 추가로 수백만 세대를 공급하는데도 자꾸 누군가가 사모아서. 이 후보는 SNS에서도 보수 언론이 개발이익 환수하라더니 공급 절벽이니 하지 말라는 청개구리 심보를 보이고 있다며 민간의 개발이익을 제한하는 법안 처리에 국민의힘도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후보 선출 첫 일정으로 가락시장을 찾아서 민생 행보를 펼쳤습니다. 이준석 당대표와 점심을 함께 했는데 이 대표는 대선 전략이 담긴 비단 주머니가 20개쯤 되는데 우선 2주분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2주분의 비단 주머니, 그 안에 어떤 비책이 들어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서울 가락시장을 찾았습니다. 대선 후보 첫 일정으로 시장을 선택해 상인과 시민을 직접 만나 민생 경제에 대한 민심을 듣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좀 매출이 좀 어떠십니까? 안 좋죠? 조금만 좀 잘 버티세요. 네? 윤 후보는 이어 이준석 당대표와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입당 시기 등을 놓고 갈등을 빚던 이 대표를 첫날부터 만난 건 2030 세대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대표를 통해 젊은 층 표심에 호소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윤 후보의 정치적 관점이 젊은 세대에게 충분히 소구력을 갖고 있다고 힘을 실어줬습니다. 또 여권의 공세를 돌파할 계책, 속칭 비단 주머니도 20개쯤 마련해 이중 2주치 정도를 공유했다며 당의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비단 주머니라고 불렸던 당에 준비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후보에게 공유했고 당내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후보에게 적극 지원하기 위한 그런 절차를 이제 논의했습니다. 본선을 대비한 그 준비를 아주 꼼꼼하게 해오신 걸 보고 저도 아주 많이 놀랬고 자신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당과 함께 치러 나가야 되는 거. 두 사람은 경선 후보 4명의 마음을 모아 선거에 대비하겠다며 이달 중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최민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진표 결정 첫날부터 팽팽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과거의 복수만 얘기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윤 후보는 누구를 상대로 어떤 검찰 개혁을 더 하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검언개혁 촛불행동연대가 주최한 대담에 출연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이 후보는 검찰 권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운을 띄운 뒤 윤 후보를 겨냥해 과거의 복수 얘기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누구 잡아넣겠다. 저도 잡아넣겠다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미래 민생을 얘기하고 싶다.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의혹에 대해 언론 개혁을 못한 피해를 온몸으로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검언 개혁을 논하는 건 얼토당토 않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윤 후보는 자신의 SNS에 누구를 상대로 어떤 검찰 개혁을 더 하겠다는 것이냐며 대장동 수사에서 이 후보를 구해주려는 검찰을 보면 더 망칠 것도 없다고 비꼬았습니다. 이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몇 퍼센트 이하는 전부 지급한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이 후보와 윤 후보가 첫날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면서 앞으로 대선 레이스도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네, 2위로 석패한 홍준표 후보입니다. 무야홍이다 이런 애칭까지 얻으면서 2030 남성들의 지지를 이끌어냈죠. 홍 의원은 결과에 즉각 승복했지만 국민 절반에 이르는 지지를 받고도 낙선한 희한한 선거였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끝난 지 하루 만에 후유증도 불거질 조짐 보이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을 지지하던 2030 세대 당원들은 탈당 인증하고 있습니다. 원중희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요. 국민의힘 대선 선대위 어떻게 꾸릴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등판할 것인지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홍준표 의원은 어제 경선 결과가 발표되자 곧바로 승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합니다. 하지만 전당대회가 모두 마무리된 밤 8시 반쯤 SNS에 국민들의 절반에 이르는 지지를 받고도 낙선하는 희한한 선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앞섰지만 당원 투표에서 밀려 패배한 점을 지적한 겁니다. 해당 게시글은 곧 삭제됐지만 앞선 글에서도 민심과 거꾸로 간 당심, 26년 헌신한당에서 헌신짝처럼 내팽개침을 당했다라고 쓰는 등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홍 의원은 평당원으로 백의종군 하겠다는 표현도 한 차례 썼다 지운 뒤 다시 올렸는데 사실상 선대위 구성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홍 의원에게 지지를 보냈던 2030 세대 당원들은 결과에 실망했다며 탈당계를 제출하고 인증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일부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의사도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 씨도 국민의힘을 탈당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네, 국민의힘 대선 선대위 이번 달 꾸리려면 이제 속도를 내야 할 텐데요. 누가 이끌지 또 갈등의 불씨는 없는 건지 지금부터 정치부 황재원 기자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황재원 기자. 네. 자, 이달 안에 출범한다는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선대위원회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큰 관심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등판 여부인데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네, 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이 선거대책위원회를 이끌 총괄선대위원장에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맡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예. 김 전 위원장이 오는 15일에 출판 기념회를 갖거든요. 이날 이후에 공식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5일이면은 다다음 주 이제 월요일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관례상으로는 최종 경선에서 경쟁했던 후보들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 게 보통인데 예.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홍준표 후보는 상황을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경선 캠프를 이끌었던 주호용 공동선대위원장, 권성동 종합지원본부장 같은 당내 중진들도 선대위에서 자금 집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등 중요한 보직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김 전 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으려면 갈등의 좀 불씨가 남아 있는 게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 4월로 좀 돌아가 봐야 하는데요. 예. 당시에 이제 김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그만둔 직후에 이 당 중진들을 굉장히 비판을 강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4.7 재보궐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추진했었다. 그 이유였는데요. 예. 당시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막연하게 무슨 합당하면 무슨 새가 늘어질 것 같아요? 통합을 하라고 지금 오세훈이 시장 당선시킨 저 그런 식으로 선거 결과를 갖다가 해석을 하면은 내가 보기에 별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김 전 위원장이 비판한 인물들이 지금 어디에 포진해 있는 거죠, 그러면? 네, 이제 당 중진들이 윤석열 캠프에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의 불씨가 있다는 건데요. 김 전 위원장이 실제로 이 윤석열 캠프에 자신이 가는 조건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의 캠프 멤버를 사실상 해체하고 당 선대위는 재구성해야 한다. 그러면 내가 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다 이런 중진들을 겨냥한 것이거든요. 예. 때문에 이 윤석열 후보를 만드는데 일조했던 이 중진들, 이 분들도 사실 자신의 지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김종인 전 위원장과 중진들이 결합할 수 있을지, 불협화음이 없을지가 관심입니다. 그렇군요. 여기다가 오늘은 손잡고 웃긴 했지만 입당 과정 때부터 불편한 관계였던 이준석 대표가 윤 후보를 얼마나 도와줄지도 사실은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근데 앞서 리포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하고 비단 주머니도 공유했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 당 대표가 당 후보를 돕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긴 합니다만 만약 윤 후보가 선대위 구성 과정 등에서 좀 전권을 휘두르려고 한다면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게 가능한 것이 이 국민의힘 당원 당규상 대선 후보가 이 당무 우선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이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대표보다 더 권한이 강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을 상정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윤 후보가 2030 세대와 관련된 일정에만 이 대표와 함께하고 중요한 의사결정, 예를 들어 선대위를 어떻게 한다거나 앞으로 당에서 어떤 일정을 만든다거나 이런 결정을 좀 독단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좀 이준석 대표와 좀 굉장히 이제 불협화음이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이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대표를 일정 동행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한다면 후보와 대표 간의 불협화음이 충분히 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상황 같고. 자, 국민의힘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민주당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윤미향 의원 복당 문제로 민주당이 좀 시끄러웠어요. 네, 윤미향 의원은 지금 무소속 상태입니다. 그렇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주택 차명 보유 의혹이 제기돼서 지난 6월 당에서 제명이 됐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윤 의원이 어제 SNS에 부동산 불법 거래 혐의가 없다고 경찰이 판단해서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글을 적었습니다. 예. 그러자 이 기자들이 고용진 민주당 수석 대변인에게 관련 질문을 했는데요. 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복당해야죠. 무혐의 처리되면 다시 복당하겠다라고 이미 공언한 바 있으니까요. 그렇게 처리될 겁니다. 네, 이런 발언 뒤에 기자들이 민주당이 복당을 고려한다 이렇게 기사를 썼고요. 예. 그런 뒤에 이 민주당 측이 몇 시간 뒤에 다시 입장을 만들어서
이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무래도 윤미향 의원의 복당 문제가 좀 부담이 됐나 보죠?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복당 문제는 다른 재판 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윤 의원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돈을 가로챘다는 혐의 등으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고 이게 국민들로서는 관심거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복당 문제가 좀 부담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오늘 그 윤 의원을 복당시킬 국리를 할 시간에 국민들이 이를 어떻게 바라볼지 심정부터 헤아려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뉴스 추적 지금까지 황재영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부당한 사퇴 압력이 있었다며 녹취록을 공개했었죠. 그 직후 이재명 후보의 측근인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이 항의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부하 직원으로부터 사퇴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전 사장은 지난달 말 부하 직원과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고친 건 욕심이죠. 이렇게 한 것은. 아니. 욕심을 너무 부리세요. 황 전 사장은 사퇴 압력 배후 인물로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을 지목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꼽히는 정 부실장은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었습니다. 결국 검찰 수사는 황 전 사장 사퇴 외압 의혹으로까지 번진 상황. 그런데 황 전 사장과 부하 직원의 대화 내용이 공개된 다음 날 정 부실장이 황 전 사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 부실장은 성남시에 계실 때 잘 모셨는데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러시느냐며 녹취록 공개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부실장은 검찰이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가기 직전 유 전 본부장과도 통화를 했습니다. 대장동 의혹, 사퇴 외압 의혹을 밝히려면 정 부실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대장동 수사팀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주요 피의자 조사에 차질을 빚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어제 저녁 부산 구포역 인근 골목길에서 흉기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남성이 4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렀는데 현장 CCTV 확인 결과 시민들이 빤히 지켜보는데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범행 직후에 달아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한 남성을 따라 또 다른 남성이 골목으로 들어섭니다. 뒤따르던 남성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신문지에 쌓인 건 흉기입니다. 이 남성은 앞서가던 남성을 향해 흉기를 휘두릅니다. 흉기에 찔린 남성이 힘없이 바닥에 쓰러지지만 범행은 계속됩니다. 사건을 목격한 시민들이 몰려들어 지켜보는데도 잔인한 범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끔찍한 범행은 3분여 동안 계속됐고 범행을 저지른 남성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태연히 사건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다 보고 있었어요. 찌르는 모습까지 사람들 여럿이 봤어요. 용감한 사람은 그 칼에 찔린 사람 지혈을 해주더라고요. 사건이 일어난 현장입니다. 흉기에 찔린 40대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숨진 남성은 40대로 도주한 남성과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고 도주한 남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영동고속도로 램프 구간에서 승용차 화재가 발생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벌어진 이딴 사고 소식까지 김수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불에 탄 차량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오늘 오전 1시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마성 IC와 이어지는 램프 구간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해 신원 미상의 여성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인적이 드문 지점인데다 블랙박스도 불에 타 경찰은 차량 범퍼와 가드레일이 훼손된 정황을 확인하고 커브길 단독 사고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운전자의 신원과 사인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어선 선장이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동해 주문진 앞바다에서 홀로 조업 중이던 60대 선장이 메스꺼움과 구토 증상으로 구조를 요청해 해경이 경비정을 이용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동해안의 조업 특성상 1인 조업선이 많은데요. 1인 조업선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선장님들 스스로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 안전의식을 제주해상에서는 선원 5명을 태운 갈치잡이 어선에서 닻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선원 한 명이 보이지 않아 경비 함정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울산 핵산 정제 공장 내부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공장 관계자가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고 유해 화학물질 유출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미국에서 현지 시간으로 5일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야외 음악 축제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해 최소 8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축제에 약 5만 명이 참여를 했고 공연이 열리던 오후 9시 15분쯤 관객들이 한꺼번에 무대 쪽으로 몰리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휴스턴 소방서장은 최소 8명이 목숨을 잃었고 17명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며 그중에 11명이 심장마비 증상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하루 어떤 일들이 화제였는지 화제 키워드로 살펴보는 픽뉴스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조희로 기자 나왔어요. 조희로 기자, 픽뉴스 많이 준비했어요? 네, 오늘 열심히 준비해왔습니다. 알겠어요. 첫 번째 키워드 뭐예요? 첫 번째 키워드는 원숭이에게 담배를입니다. 호랑이 담배 피울 때 그런 옛날 말은 있어요. 뭐예요? 원숭이한테 담배? 원숭이가 담배를 피운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네, 우선 영상을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예. 작은 원숭이가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어이구. 그런데 눈이 따가운지 눈을 비비고 좀 어지러워하는데요. 예. 그러다 결국 뒤로 넘어져서 한동안 일어나지 못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장면인데요. 예. 이 영상은 중국의 한 동물원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황당하게도 흡연이 동물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학적인 실험을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동물원에서 일방적으로 저 원숭이한테 담배를 물렸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동물들이 담배 연기로 힘들어합니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동물원 사육사가 일부러 영상을 찍은 거라고 합니다. 예. 특히 원숭이가 계속해서 어지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걸 본 중국 네티즌들도 잔인한 동물학대다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완전히 원숭이 학대를 한 건데. 아니 사람도 담배 처음 피우게 되면 저렇게 어지럽고 하는데 이 잔인한 행동을 한 만큼 상응한 책임을 좀 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소식은 그렇게 유쾌한 소식은 아닌데 두 번째 키워드는 뭐예요? 두 번째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 요소수 천사로 준비했습니다. 요소수. 요즘 품절 사태를 빚고 있는 요소수인데 누군가가 기부를 했다 이런 내용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인천의 한 119 안전센터 앞인데요. 네. 한 남성이 양손에 초록색 통을 들고 소방서 정문으로 걸어가더니 통을 내려놓습니다. 여기 요소수 통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또다시 차로 돌아가서 한 통을 더 갖다 놓고야 자리를 떠나는데요. 예. 저 통이 바로 요새 구하기도 힘들다는 요소수 10리터짜리 3통입니다. 저렇게 요소수 3통 갖다 놓는 게 고스란히 CCTV에 촬영이 됐는데 그런데 왜 소방서에다가 요소수를 기부를 했을까요? 아무래도 요소수 품귀 현상이 소방서에까지 타격을 미치면 자칫 소방서 차량이 응급 상황에 출동을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소방차들이 이제 디젤 엔진을 쓰니까 요소수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앞서 인천의 한 주유소에서도 소방차와 구급차에 무료로 요소수를 제공하기로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 한편에선 사재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훈훈한 사연도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방서에 좀 감사 인사라도 소방서가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소방서 측에서도 감사를 표하려고 이 CCTV를 분석했는데 안타깝게도 화질이 안 좋아서 차량 번호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 소방서 측은 요소수를 잘 사용하겠다며 어려운 상황에 도움을 줘서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네, 혹시 지금 MBN 종합뉴스 보고 계시면 요소수 천사분 소방서에다 전화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훈훈한 소식 잘 들었고 다음 키워드도 훈훈한 얘기입니까? 네, 훈훈한 키워드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사고 났는데 토닥토닥입니다. 사고를 냈는데 토닥토닥. 사고 내면 보통 거리에서 싸움이 일어나기 일쑤인데 위로를 해줬다 그런 내용인가 봐요? 예, 정확합니다. 두 사람이 사고가 난 부분을 살펴보더니 갑자기 한 여성이 상대방을 안아줍니다.
들리진 않지만 괜찮다고 위로해주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네요. 그러더니 또 안아주면서 등을 토닥토닥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보아하니까 이제 추돌 사고가 난 것 같은데 보통 저런 사고 나면 현장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래서 싸우는 장면인데 왜 이렇게 안아주고 그런 거예요? 이유가 뭐죠? 네, 사고를 낸 뒷차 운전자의 남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아내 혼자 차를 몰고 응급실을 가던 중이었는데 네. 급한 마음에 그만 추돌 사고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뒷모습 보이고 있는 분이 아기 엄마란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사고를 낸 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대 차주는 오히려 당황한 운전자를 챙기면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부터 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나중에 감사해서 전화를 했더니 그때도 아기와 엄마는 괜찮냐면서 걱정을 해주는 모습에 감동했다고 사연을 전했습니다. 뭐 좀 감동적입니다, 거리에서. 오늘 조유로 기자가 아주 픽뉴스 훈훈한 소식으로 잘 준비해왔어요. 네. 자, 마지막 키워드 뭡니까? 네, 마지막 키워드 최민수 긴급 수술입니다. 저도 인터넷에서 저 기사는 봤는데 많이 다쳤어요. 어떻게 돼서 사고가 어떻게 난 겁니까? 네,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상에서 오토바이를 탄 사람이 바로 배우 최민수 씨인데요. 왼쪽으로 넘어졌네요. 네, 이렇게 흰색 차 옆으로 주행하던 중에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저런. 흰 차와 최민수 씨는 그 앞에 있는 차가 서행을 하니까 중앙선을 넘어서 추월하려고 시도하다가 이렇게 사고가 난 건데요. 예. 넘어진 최민수 씨는 갈비뼈와 쇄골이 골절됐는데 증상이 악화돼서 수술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시군요. 거리에서 급하게 운전하는 거 좀 지양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최민수 씨 영화도 찍고 있다고 그러던데 좀 쾌유를 좀 빌겠습니다. 예. 오늘 픽뉴스 조유로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어요? 네,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고 맞은 첫 주말입니다. 일상에서 어떤 모습들이 달라졌는지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지난 일주일 동안 위중증 환자가 크게 늘어났던 점이 눈에 띕니다. 현재 의료 체계에서는 500명 이내로 관리가 가능하다는데 지금까지 400명대로 집계됐습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위중증 환자가 411명으로 지난 8월 이후 2달 만에 400명을 넘었습니다. 9월 동안 300명대를 유지했는데 최근 일주일 사이 급증세를 보인 겁니다. 위중증 환자는 고유량 산소요법과 인공호흡기, 체해막 산소 공급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로 60대 이상이 79%를 차지합니다. 정부는 중환자실 운영에 큰 문제가 없을 위중증 환자 수를 500명 이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일상 회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중증 환자를 관리하고 사망자를 최소화하는 것이 해외는 4차 유행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의 신규 확진자 수는 37,120명으로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찍은 지난해 12월 수치를 크게 웃돌았고 하루 사망자가 154명으로 늘었습니다. 하루 확진자 3,000명이던 프랑스는 10,000명을 넘었고 이탈리아도 환자 1명이 감염시키는 바이러스 감염 재생산 지수가 지난 4월 이후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음 달이면 위중증 환자가 800명 이상 나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월요일부터 유흥시설과 노래 연습장 등에서 접종 완료를 증명하거나 48시간 내 PCR 음성이 확인된 사람만 입장할 수 있는 백신 패스를 도입하고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오늘 서울 시내에서는 대규모 집회도 열렸습니다. 집회 제한이 풀리면서 여러 단체에서 2,000명가량이 모였고요. 그리고 일부 시민들은 긴장감이 풀렸는지 경찰이 지난밤 기습적으로 서울 시내 음주운전 단속을 벌였는데 2시간 만에 20명 넘게 적발됐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집회 참석자들과 경찰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집회에 들어가기 위해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온도를 측정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자, 확인되신 분 여기서 온도 체크하시고.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맞은 첫 주말, 이렇게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열리면서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이번 달부터 집회 시위 참여 인원은 백신 접종 완료자 등을 포함해 500명 미만까지 허용됐습니다. 서울 도심 지역에선 각종 진보 보수 단체를 비롯해 여러 단체가 집회를 열었고 2,000명 정도가 참석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지금 오랜만에 이렇게 집회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개무량하고 대규모 집회가 가능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 또한 나왔습니다.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시위도 한다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서 맞는 건지. 위드 코로나 시행 후 첫 금요일에서 주말로 넘어간 오늘 새벽 서울 시내에선 기습 음주운전 단속도 벌어졌습니다. 수호씨 넘으셨어요. 근데 억지로 이렇게 계속 세게 부르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두 곳에서 2시간 동안 이뤄진 음주 단속에 23건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일상회복 시작 시점인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1,400건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태영입니다. 시민들의 모습에선 모처럼 활력이 느껴진 주말이었습니다. 준 플레이오프가 열린 야구 경기장엔 2만 명 넘는 관중들이 찾았고요. 온라인으로 대체되던 유명 음악회도 현장에서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일부라도 되찾은 일상이 반갑다면서도 동시에 방역에 대한 걱정도 보였습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어젯밤 LG와 두산의 프로야구 준 플레이오프 2차전이 열린 잠실구장엔 2만 1,679명이 들어왔습니다. KBO가 포스트 시즌 전 좌석을 백신 접종자 구역으로 운영해 관중 입장 제한을 없애면서 코로나 시대 최다 관중 기록이 나왔는데 내일 3차전엔 10,000원 관중이 예상됩니다. 공연계도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지난해 온라인 공연으로 대체됐던 재즈 축제가 2년 만에 다시 현장 공연으로 열렸습니다. 걱정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일상을 점차 회복해 나가는 것 자체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대 2,000명이 관람할 수 있는 재즈 페스티벌 재개에 이어 오는 14일부터 3일간 코로나 이후 최대 규모의 해외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인 빈 피라모닉 연주회가 서울과 대전에서 열립니다. 지난 7월로 예정됐다가 확진자 급증으로 연기된 나훈아 부산 콘서트도 다음 달 10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 등 대중 가수들의 공연도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면 앞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함성과 구호 금지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어렵게 되찾은 문화 생활을 지킬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바빠지는 곳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울상인 곳도 있습니다. 어디가 바빠졌을까요? 야간 영업을 하는 식당과 또 여행 면세업계는 본격적인 인력 채용에 나섰다고 합니다. 반대는? 배달 전문 음식점들인데요. 일감이 줄면서 라이더들도 점차 떠나가고 있다고 해요. 그렇겠네요. 소금 장수, 우산 장수 얘기 생각이 납니다. 비 오면 소금 장수가 울상이고 맑으면 우산 장수가 울상이란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다들 잘 되셔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김도형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식당가가 밀집한 서울의 한 거리입니다. 한낮에도 발 디딜 틈조차 없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갑자기 손님이 늘어나면서 식당도 분주해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아직 손이 좀 버거운, 일하는데 좀 버거운 상태. 식당 곳곳마다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력 수요가 늘면서 최저시급보다 더 많은 돈을 준다 해도 사람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인 광고나 이런 걸 내도 사람이 전혀 한 번에 전화도 안 오고 전쟁이에요. 막 인건비 자꾸 올라가고. 한 구인구직 플랫폼에 따르면 올해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 건수는 위드 코로나 이전에도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으로 신입사원 채용문을 열었습니다. 울상인 곳도 있습니다. 배달 전문 식당들입니다. 위드 코로나 되면서 한 10% 정도 줄은 느낌이고. 한 도시락 배달 전문점은 위드 코로나 이후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배달 라이더들도 일감이 덩달아 줄었습니다. 배달 기사님들도 주문 들어오자마자 오세요. 콜수가 없어서 빨리 잡아서 빨리 와야 돈을 벌 수 있다고. 위드 코로나로 인력 시장의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요즘 물가 오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는데요. 전 세계 식량 가격도 지난달에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가루와 식용유 등 가격이 오르면서 그 부담이 우리 식탁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죠. 연말 생활 물가, 그야말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마트 식품 코너. 이달 들어 더 오른 물가에 소비자들은 한숨만 내뱉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는 안 좋다고 하는데 물가는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뭐 돈 10만 원 들고 와야 뭐 장을 볼 수 있을 정도니까. 여기에 국제 곡물 가격까지 급등하며 앞으로 밥상 물가에 더 큰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콩기름과 같은 식용유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무려 8.4%나 가격이 올랐고 빵과 곡물 역시 지난해보다 6.2% 가격이 뛰었습니다.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3달 연속 상승해 지난달 133.2포인트로 2011년 7월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농산물이 전체 물가 상승을 이끄는 에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제곡물을 원료로 하는 이 가공식품들이 많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곡물 가격의 원료가 10% 오르면 우리 물가가 전체적으로 대략 한 0.4%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국제 곡물 가격 상승은 연말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근 요소수 파동에 따른 물류난까지 겹치면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뒤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알약 치료제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개발사는 미국 제약사 화이자입니다. 임상시험 결과 입원과 사망 확률을 89%까지 줄인다고 하는데요. 앞서 나온 머크사의 치료제와는 어떤 점들이 다른지 워싱턴의 최종락 특파원이 비교해봤습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백신에 이어 코로나19 알약 치료제까지 개발했습니다. 화이자는 백신을 맞지 않은 코로나 감염 환자 가운데 비만 등 기저질환이 있는 1,219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증상이 시작된 지 사흘 안에 이 알약을 복용한 사람은 0.8%만 입원한 반면 가짜 약을 먹은 환자는 7%가 입원했고 이 가운데 7명이 사망했습니다. 화이자는 입원과 사망률을 89%까지 줄였다고 발표했습니다. We plan to submit as soon as possible. Hopefully we will submit before Thanksgiving. We expect to have 500 million pills produced next year. 조만간 미 식품의약국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자 화이자 주식은 10% 이상 치솟았습니다. 코로나19 알약 치료제를 먼저 개발한 머크사와 비교하면 입원과 사망률 감소는 89% 대 50%, 투여량은 30알과 40알로 화이자 효과가 높고 가격은 83만 원 정도로 비슷할 전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화이자 알약 치료제 수백만 용량을 확보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But within this week's announcements, vaccines for kids, more adults getting vaccinated, potential treatment for those who get sick, we're accelerating our path out of this pandemic. 하지만 화이자는 복용 환자 20%에서 나타난 부작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를 종식시키는 게임 체인저가 되기 위해서는 시험 결과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주말인 오늘 쾌청하고 온화한 가을 날씨를 만끽하기 좋았습니다. 절기상 입동인 내일도 하늘이 대체로 맑겠고요. 서울의 한낮 기온이 21도까지 오르며 따스함이 감돌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큰 일교차에는 유의하셔야겠고요. 영남 동해안에 따라서는 새벽부터 낮사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따뜻한 입동이 지나고 나면 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린 뒤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모레 서울의 한낮 기온이 12도, 화요일은 9도까지 내려가겠고요. 수요일 아침 기온은 4도 선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여기에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는데요. 추위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내일 중부지방 한낮 기온 20도 안팎까지 오르며 온화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부산의 아침 기온 15도, 한낮에는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동해안 지역은 강원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농작물 냉해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 주는 비 소식이 잦겠고요. 금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1도 선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은 가을의 선물 단풍, 그 영상 속으로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라운비 기자가 취재한 남이섬의 단풍입니다. 아, 남이섬 진짜 멋지네. 네. 저 뭐 누구한테나 추억이 있는 섬 아니에요? 맞아요. 바로 지금 이 단풍이 참 절정인 것 같죠. 감탄을 자아내는 색색까지 화려한 단풍에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고 싶은 가로수길도 있고요. 애기 아빠하고 연애할 때 한번 가봤군요. 그랬죠. 근데 왜 섬 이름이 남이섬이죠? 제가 그때 가서 한번 보니까요. 조선시대 남이 장군의 묘소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참 한 번 더 가보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멋진 가을 만끽하시고요. 여기에서 MBN 종합뉴스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지를 하겠어